새 혁신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이 임명이 됐더라고요.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세게 이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사망 직전 코마, 이 국민의힘을 반드시 내가 살려내겠다, 메스를 들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사실 뭐 병명이 뭔지 또 치료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 사항들을 좀 많이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네. 대변인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가 있고 우려가 있는데요. 기대는 어쨌건 지금 저희 당에 있는 그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감수성이 있는 분이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입니다. 네. 지난번 대선 때 저희 지역의 제 지역구 이제 구로갑인데 거기 한번 그 유세를 하러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러 왔었습니다. 안철수 그 전 대표께서 열심히 하셨죠. 네.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거기가 이제 그 오류동역 광장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 저도 이제 그 연설을 하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하니까 젊은이들이 안철수다 하면서 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그래도 안철수 일단 그 네임밸류가 있고 젊은이들한테 좀 그 소구되는 게 있구나라고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나이가 뭐 청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이들한테 소구하는 그런 게 있고 수도권 또 중도 실용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어쨌건 선공후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의 혁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은 잘 짚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저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과 네. 비교해서 네. 뭐 뭔가 다를까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은 이제 그 지켜봐야 되는 거고 방향은 아마 비슷한 방향을 그런 문제의식을 그렇죠.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언론에서나 등등에서도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이번에는 안철수가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그 제언들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주요 유력지에서도 있었고. 근데 어쨌건 본인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당대회 출마보다는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좀 우려가 있는 거죠. 우려가 혁신위라는 게 과거에도 보면 혁신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지난번 총선 전에도 인유한 혁신위가 또 있었고 그런데 혁신위가 만들어낸 혁신안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그 혁신이라는 그 명분만 있다가 없어진 경우가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뽑을 텐데 그러면 그 새 대표에 의해서 그 혁신안이 어느 정도 이제 실현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불투명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우려가 있습니다. 방송 전에는 이 호준석 대변인께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셨는데 초반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살짝 깜짝 놀랐는데 저는 진짜 궁금해요. 왜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의원께서 그러니까 사실상 당 대표 선거는 전당대회에 못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봐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결정하셨다고? 뭐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라는 것이 사실 비호감도도 좀 낮은 측면이 있고 여전히 좀 중도층에는 소구력이 있는 인물이라서 결국에는 세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글쎄요. 근데 뭐 저는 안철수 의원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어느 정도 평가는 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혁신안에 어떤 게 나올지를 비교해 봐야죠. 김용태 위원장의 5대 개혁안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그게 무슨 개혁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탄핵 뭐 반대 당론을 무효화한다라는 것도 사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8대0 인용 판결이 난 지 한 2개월, 3개월이 되는 상황에서 그걸 무효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국민의힘의 어떤 주류 의원들의 심정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할 수 있는 개혁의 운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적어도 혁신위에서 정말로 파격적인 걸 낸다면 계엄이나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일부 뭐 친윤계 의원들의 정계 은퇴라든지 아니면 불출마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젊은 인재들을 TK나 이런 지역에 대거 출마시키겠다든지 공천을 주겠다든지 뭐 그 정도의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김용태 위원장의 개혁안도 받아들이지 못한 국민의힘이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그러한 어떤 혁신안을 냈을 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선례를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점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어떤 혁신안을 내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좀 국민의힘의 어떤 개혁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아직 평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 기자님 말씀하신 그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혁신위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혁신안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그 많았었다 이제 네.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오해 소지가 네, 있습니다. 오해 소지가 죄송합니다. 네. 네. 그거 바로 그래서- 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님 저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다음 당 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뭐 코마 상태다 이 진단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누가 되시든 간에 이 안철수 혁신안이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 정도는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얻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혁신안을 마련한다면 다음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그것을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공감대를 당내에서 모아 나간다면 그러면 저는 일정 정도의 그런 그 기대할 만한 그런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 생각을 해봅니다. 진단은 이제 제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첫째도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워낙 라디오도 많이 듣고 신문도 많이 읽기 때문에 네. 진단은 다 하죠. 진단은 다 하는데 지금 상황은 미국이 이란 폭격했던 벙커버스터나 청령 언어들을 막 휘둘러 가지고 막 안 좋은 그 부분을 도려내 가지고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런 실행력이나 결단력이 있느냐 저는 의문이에요. 지금 그 막 청령 언어들을 막 흔들어야 되는데 메스 잡고 이렇게 깔짝깔짝 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근데 이 혁신위원장 역할 자체가 지금 네. 이게 청룡 언어떨을 휘두르는 역할은 아니에요. 혁신안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안도 과감하게 내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네. 저는 그건 낼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저도 예.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그 보호자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의원들께서 동의를 모두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라는 동의를 그러니까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전당대회가 곧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당대회 때 대표들이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혁신적인 혁신안을 나는 이거 이렇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민심을 당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공약하느냐, 그것을 이제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전당대회 때 공약했기 때문에 그런 그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계속 흘려 보내져 가지고 어떤 개혁안들이 실행된 게 거의 없어 가지고 얼굴마담만 뭐 또 처음에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세워 가지고 얼굴마담 시켰다가 지금도 뭐 이미지 괜찮은 안철수 의원 뭐 아까 20, 30대 소구력 있다는데 또 특히 이번에 그 탄핵 전국에 표결 때도 참여했고 뭐 그래서 뭐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딱 내세워 가지고 개혁한다 하지만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고 그리고 여러 여의도 찌라시가 많이 돌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철수 의원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고 혁신위원장으로 세우고 당 대표는 나경원으로 간다. 뭐 이런 찌라시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테크트리를 따는 게 아닌가. 근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당 대표를 누가 뽑습니까? 전당대회 때. 저희 당원들이 뽑아요. 한 표씩 똑같이 행사합니다. 70만 명이에요. 70만 명이. 그래서 뭐 당내에서 이른바 주류가 사실 구심점도 없고 조직력도 없습니다. 주류가 똘똘 뭉쳐서 뭐 우리는 누구를 밀어보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전당대회 투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작년 전당대회 때 이른바 주류는 한동훈 후보를 맞득치 않아 했죠. 그런데 당원들은 전략적으로 선택했어요.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준석 당대표를 뽑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당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당의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때 누가 더 좋냐. 그걸 가지고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 구로갑 당협위원장인데 저희 당에 있는 투표권은 있는 책임 당원들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저는 이번에
누구누구를 지지합니다. 그분을 좀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2,000명 중에 제 말을 듣고 투표하는 분이 몇 명일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자기 생각과 다른데 우리 위원장이 저렇게 하니까 투표해야지. 저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각자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런 위기 상황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방향성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우리 당원들께서 전략적인 투표를 할 것이고 그것이 이른바 그 우리 당의 범주류의 그 의원들 그분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위기 결핍이 이제 굉장히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당이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태까지는 그렇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정말로 위기이고 결핍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지 않는가. 뭐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혁신위에서 나온 안이 당과 새로 선출된 당 대표와 잘 연결이 돼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잘 연결돼서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잘 뽑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좀 희망적인 생각을 요즘 잘 해가 됐고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최근에 김민석 후보의 어떤 청문회나 여러 가지 여당의 논란들을 보면서 좀 무기력한 것 같아요. 물론 개혁신당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어쨌든 제1야당이 없다라는 게 너무 실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의석수의 차이도 있지만 어떤 공격 방법이나 어떤 공격의 질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주진우 의원 빼고는 막 크게 기억에 남는 인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그래서 네. 물론 개혁신당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래도 제1야당으로서 좀 효과적인 견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인준되는 것은 기정사실화였다 하더라도 네. 그것에 대해서 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약간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다들 좀 유효타를 못 날리고 있는 것이 참 무기력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 좀 개혁신당도 지금 궁금해요. 그 안에 당의 상황이 요즘 이준석 후보님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목소리를 크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뭐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많이 공격을 했었고 어느 정도 이미지 소모도 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판단에서는 너무 지금 대선 기간 때처럼 많은 미디어 출연을 하기보다는 조금 휴식기를 가지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보면은 뭐 라디오나 일부 매체들에 출연하면서 그냥 현안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 정도만 하고 있어서 아마 뭐 지금 정도의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싶고 아마 전당대회가 7월 말 정도에 있을 건데 네. 그때 또 본인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전투력을 우리 유준석 전 후보께서도 좀 전투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세게? 지금 인사 청문회도 그렇고 지금 장관급 인사 난 것도 그렇고 정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 얘기해 보려면 한번 해볼까요? 많죠. 한번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그 이준석 전 대표 예. 관련해서 일선에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선거가 11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저희 지역의 그 구청장 선거, 뭐 더 하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선거. 여기서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네. 뭐 서울시장까지는 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만약에 내고 시의원, 구의원 내면요. 그럼 이제 그 보수는 그냥 괴멸이에요, 괴멸. 민주당이 이제 다 석권하는 거거든요. 구청장 말할 것도 없고 구의원에서도 뭐 가번이라는 그 2명 내는 3명 뽑는 지역구에서 1명 그 낼 수 있는 가번 빼고는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할 겁니다. 지방 의회에서도. 네. 그럼 이제 보수는 그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보수가 통합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방선거 아무리 잘 준비하고 당이 혁신하고 그래도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개혁신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합당 관련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취지는 뭐 이해는 하고 사실 지금의 대선 득표율로 봤을 때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일화 때부터 합당이나 어떤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거리를 두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명분도 없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쫓겨날 때보다 지금 국민의힘은 엉망진창인 상황이 됐잖아요. 계엄이라는 것이 사실 21세기의 계엄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것을 해버렸고 그 이후에도 이미 다른 야당들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어떤 합당이나 연대에 대한 약간 시그널을 조금이라도 보내게 되는 순간 이준석은 저런 게 싫다고 해서 나왔는데 더 심해진 국민의힘과 연대 얘기를 하네. 저 사람 도대체 뭐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 대표의 어떤 8% 득표율을 보면서 위기감은 많이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언론에서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언론들도 있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8%는 크죠. 왜냐하면 인구 구조상 더 이상 좀 표를 끌어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8%의 득표는 대부분 2030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생존하려면 이 표가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구 구조상 필요한 것은 이해하나 최소한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한 본인들의 개혁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글쎄요 뭐 혁신위원 세웠다라고는 하지만 김용태 위원장의 어떤 혁신안도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발을 들이지도 못한 상황이죠 사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죠. 근데 이준석 후보가 뭔가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 국민의힘과 함께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한테는 혁신이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러니까 그 투 트랙으로 가야 되겠죠. 네. 저희 당도 변화하고 혁신하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개혁신당에도 그런 어떤 뭐 합당이 됐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당일 수도 있고 그런 그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결국은 그렇게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뭐 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기시감이 들긴 하는데 대선 때도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가 많이 왔잖아요. 그때 뭐 어떻게 하면 어떤 전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뭐 후보 단일화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과 이제 비슷한 질문으로 어떤 전제 조건이 이제 갖춰졌을 때 합당이라던가 어떤 당대 당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함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게 될까요? 저는 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결국 이거에 답을 하게 되면 합당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제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조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이 바라는 것은 네. 이제 본인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하고 다른 당이나 다른 의원에게 조금 얘기를 꺼내는 게 예의가 아닐까 정도로만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합당이나 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도 또다시 외부에 의한 혁신 그리고 외부에 의한 개혁 외부 인물에 어쨌든 이준석 의원 지금 외부 인물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외부 인물에 의존하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저는 이제 트라우마가 좀 생겼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선거 때 그리고 대선 때마다 바깥의 인물을 수혈해 오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정치적 말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외부에서 급하게 좀 수혈을 해온 인물인데 내부에서 굉장히 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요. 국민의힘이란 정당 안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한 어떤 혁신이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당인에 의한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또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의원에 의한 개혁이 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상상력은 발휘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또다시 이 당은 자생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예의라고 봅니다. 아 근데 뭐 이준석 전 후보 당 대표까지 하셨으니까 국힘에서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그 선거 치를 때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정말 단일화의 마음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겁니까? 그거는 제가 100% 확신을 아예.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은 사실 방송국이나 이런 대기실에서는 그래도 네.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다른 당의 어떤 패널이라도. 근데 거기서도 개혁신당 저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관계자들은 그런 자리에서도 근데 후보 입장이 너무 확고하다라고 말을 해서 저희 입장도 확고하지만 개혁신당의 입장도 왜냐하면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 때부터 제3정당을 좀 겪어봤었는데 바른정당을 겪었던 분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당 이름 달고 대선은 한번 치렀지만 그 이후에 선거도 한번 치러볼 거리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만약에 그때 정말 단일화를 하고 또 포기했다라면 그분들이 아마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하고 다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건 저희는 대선 이전 때부터 그리고 계엄 때부터 확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결과를 보고도 전혀 내가 단일화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으셨겠. 없죠. 왜냐하면 없으셨다. 단일화를 했을 때 뭐 49%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너무 단순 계산. 이준석 플러스 김문수가 네. 49%다 뭐 이런 단순 계산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예.